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한길의 이영선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퇴직금에 대해서 좀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임금, 퇴직금, 또 중요한 게 이제 연차, 휴가나 연차, 수당,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두 번째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제 차례 내용은 일단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그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 번째로 법률적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법률적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리면서, 네 번째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됐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면은, 그 신청인을 이제 가명으로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홍길동 씨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7년간 근무하고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7년간 근무하는 도중에 사업주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때는 다 근로자가 이 회사 저 회사 이직하고 바뀌고 이러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업주들이 사업체를 사고팔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의 설명인 것처럼 근로자는 동일한데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세 번이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각각 받아야 되나? 또는 한꺼번에 맨 마지막 사람에 받나?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조건은 또 뭐가 있나?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업주가 바뀐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사업주가 변경될 때마다 그 양도하는 사장님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일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다 사장님들이 최종 퇴사 시에 퇴직금을 나중에 받아가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세 번째 마지막 대표자는 나는 신청인 홍길동 씨에게 퇴직금 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 홍길동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사례를 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구체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 사업주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되는데 당신은 나한테 6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 내용만 볼 때는 맞아요. 법률상 퇴직금의 지급 최소 기준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1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달라고 근로자가 법률상
정당한 권리로서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근로자 홍길동 씨의 근무 변경에 대한 내역을 봤습니다. 나번에 홍길동 씨의 근무 기간이 나와 있죠. A 사업주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표자입니다. 개인 회사에서 3년을 근무했고 A 사업주가 B 법인에다가 사업을 양도한 거죠. 그럼 B 법인은 A 사업주로부터 그 사업체를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면은 A 사업주는 이 홍길동 씨가 사업주로 있을 때 3년간을 근무를 했고, 그 근무를 하면서 B 법인에 자기 사업체를 팔면서 아까 얘기한 거 뭐냐, 홍길동 씨한테 당신의 퇴직금은 B 법인에서 진짜 퇴사할 때 나중에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 B 법인의 대표이사는 또 홍길동 씨를 3년 6개월을 근무를 시키고 C 사업주한테 B 법인을 또 팔았어요. 양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C 사업주가 B 법인으로부터 그 사업체를 또 받았죠. 샀습니다. 사서 이 홍길동 씨를 근무시킨 게 6개월이 된 거죠. 그러니까 C 사업주 입장에서는 홍길동 씨가 나 6개월밖에 근무를 안 시켰는데 내가 왜 퇴직금 지급 의무냐 이런 내고 현실적인 문제를 접하면 C 사업주는 신청인을 6개월 근무시키고 7년치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난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A 사업주와 B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라. 나는 당신한테 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홍길동 씨는 황당하겠죠. 네. 그 신청인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인은 A 사업체 대표, B 법인의 대표이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 퇴직금은 나중에 받아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말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신청인 첫 번째 사업자, 두 번째 사업자 연락처가 없어요. 또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뭐 사업자 등록증 사례나 이런 거 부분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C 사장은 홍길동 씨한테 A 사업체 3년, B 사업체 3년 6개월, 그건 각각 그 해당되는 A 대표자, B 법인의 대표이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오. 이렇게 민사소송에 대한 안내를 만약에 알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소송 당사자인 피고로서의 사업주들의 연락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를 알아야 성립이 되는데, 이게 민사소송은 이걸 알 수가 없으면 법원이 뻔히 앞에 있어 한들 소송 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거는 형사문제, 민사문제 다 통틀어서 나하고의 어떤 법률 관계나 형법적 관계에서 있었을 때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라도 특정할 수 있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관련해서 뭐 돈을 빌려주지는 않겠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근데 길 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느닷없이 폭행을 당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이 홍길동 씨가 3년과 3년 6개월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대표자, 법인 이름, 법인의 대표이사는 누구고 어떻게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띄고 이런 걸 알아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이니까 꼭 요 사례에만 적용되지 않고 모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이니까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신청인 홍길동 씨 입장에서는 A 사업자, B 사업자 다 연락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7년간의 퇴직금은 통상 7개월치 월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적은 금액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라고 해서 여기저기 노동부도 상담을 했고 또 아는 사람 찾아보고 했지만 어쨌든 그 노무법인의 사건을 의뢰해서 저희가 요 홍길동 씨의 사건을 수임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홍길동 씨의 사건을 수임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소멸시효의 문제가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금이나 임금이나 이거 똑같이 우리 노동법에는 소멸시효 3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 3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의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만 3년을 적용하면 2023년 1월에 완성이 되므로 2023년 2월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해도 상대방 사업주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이 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는 그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빨리빨리 정리하고 확정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멸시효 제도를 둡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를 두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업주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법질서 내에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뭐 근로자가 안 받을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또 돈을 달라 이렇게 한다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법률 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생활이 불안정해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를 두면서 소멸시효에 대한 그 기간도 각각입니다. 단기 채권은 뭐 1년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임금은 3년 그리고 일반 그 개인 민사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만 임금은 기본적으로 단기 채권에 들어가서 3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A 사업주의 근속기간에 해당되는 3년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됐던 거죠. 그 또 두 번째 법률적 검토 대상은 영업 양도 양수에 대한 계약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A 사업체 A 사장, B 법인의 B 사장, 대표이사 B, C 대표자 C. 우리가 이제 편의상 개인 회사와 법인 회사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당히 나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법인이면은 상당히 그 믿을만하고 뭐 좋은 상대방이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막연히 법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법률적으로는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근로자의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망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법인 회사의 재산만이 해당이 되는 거지, 그 당시 B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 나한테 주셔 라고 청구 진행과 받을 권리를 청구하는 건데, 얘기한 것처럼 법인회사는 그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인 사업주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이 체불돼서 받을 게 있다. 그러면 그 개인 사업체가 망하더라도 그 개인 대표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임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돈을 달라고 계속 소송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대표자의 집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냐 개인회사냐 이런 기준에서만 본다면 법인보다는 사실은 좀 개인회사가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때 보면은 삼성전자와 같이 법인회사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이 있고 엄청난 기술력이 있고 세계적인 그 글로벌 기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역시 그 법인회사가 다 크고 항상 다 그런가 보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대표자 1인 주주회사인 법인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회사가 진짜 재산이 있고 출자금이 많이 있는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서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 좀 그에 대해서 영업 양도 양수에 대한 계약 조건을 지금 이 홍길동 씨에 대한 사례로 다시 돌아서 설명을 드리면, 영업 양도 양수에 대해서는 두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포괄 승계 방식이라고 해서 과거 전통적인 영업 양도 양수에는 일반적으로 다 포괄 양도 양수로 했습니다. 이 포괄 양도 양수라는 것은 A 회사의 모든 채권, 채무, 재산 이걸 일체 B 법인에서 다 사가면서 채권도 넘어가고 채무도 넘어가고 재산도 넘어가고 이 모든 것이 다 넘어갔다. 그래서 포괄 승계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 채권뿐 아니라 채무와 재산 관계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 노동법 이외에도 포괄 승계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매매할 때 그 A동에 뭐 101호다. 그럼 A동 101호의 상가를 영업시설, 거래처 승계, 근로자 인수, 인계 다 받고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할 때 그 파는 사람, 매도인이 그 상가에 대한 미납 정기료가 있고 미납 관리비가 있고 이럴 때 그 미납 정기료나 미납 관리비는 누가 내야 되나? 이 문제에 있어서 새로 사고 들어온 양수인이 납부 의무자가 된다. 이게 포괄 승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포괄 승계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사업장을 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는 맞지만 내가 당신의 빚까지 내가 왜 맡아서 그 당신의 빚을 내가 왜 갚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사업장을 사긴 사지만 채권만 인수받고 채무는 인수받지 않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게 근로자는 채권이고 A 회사로 봐서는 채무예요. 그죠? 이럴 때
그 A 회사가 홍길동 씨한테 줘야 될 퇴직금에 대한 거 부분을 B 법인에 넘겨갔다. 이런 얘기가 되면은 홍길동 씨가 B 법인을 통해서 또 B 법인을 통해서 산 C 대표자한테도 돈을 달라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현실은 두 번째 자산 인수 방식만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영업권 같은 자산만을 인수하고 근로자 인수는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산 인수 방식으로 영업 양도 양수를 합니다. 그전에는 이 채권 자산만을 양도받고 채무를 양도받기를 거부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랬던 게 일반적인 채권 시장이었었는데 98년도 말 2000년도 시절에 대법원에서 포항제철이 산미특수강인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인수 안 받았다. 자산 인수 방식이다라고 해서 그 포철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그때 당시 그 뭐뭐 특수강의 근로자들 노동조합 다 인수를 안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그 포괄 승계 방식보다는 자산 인수 방식의 영업 양도 양수가 오히려 현재는 일반적인 경향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업주들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내 퇴직금은 인수받은 사장님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팔고 나가는 사장님이 저한테 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게 좋겠죠. 확실하겠죠,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은 그 해당 신청인 홍길동 씨는 7년간의 퇴직금 중 6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사건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종결 처리가 됐고, 또 노무법인에서는 사업주 3명에게 각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인의 억울한 사정을 고려하여 3인의 사업주가 조금씩 양보해서 6년간 퇴직금을 마련해서 지급해달라 라고 했던 거죠. 이미 A 사장은 B 법인에 팔고 나간 지가 4년이 넘었죠. 예. 그때 당시 이분들끼리는 각각 아마 진짜 B 법인의 퇴직금을 넘기고 B 법인에선 C 사장한테 퇴직금에 해당되는 거를 넘기면서 사업을 양도 양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C 사장 입장에서는 이 해당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의 사업이 이제 좀 망해가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홍길동 씨에 대한 퇴직금을 신경 써줄 여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결국은 A 회사 대표 A, 이미 4년 전에 팔았던 사장님하고 B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B 사장님이 결국은 각각 3년치씩을 준비를 해줬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포괄 양도 양수냐 아니냐,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모른 척하고 C 대표이사 C 사장님한테 나 7년치의 퇴직금을 다 주쇼 이렇게 청구를 하고 그 C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처리하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편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소고발 시사장한테 고소고발 한들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A의 개인회사 대표자와 B법인의 대표이사 B가 또는 C 대표이사 대표자를 통해서 사업의 양도 양수가 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찾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은 종국적으로 C 사장님은 6개월밖에 근무를 안 시켰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종결을 해도 홍길동 씨만 속 아픈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는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그 근로자 홍길동 씨가 마침 A 대표자의 기억에도 남을 만큼 성실하게 근무를 잘했던 사람이었었고 B 법인 역시도 대표이사가 이 홍길동 씨를 기억하고 있을 만큼 일 잘했던 사람이야. 맞아. 기억이 나. 이렇게 할 정도의 그 성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길동 씨 얘기를 하면서 그 업체의 하여튼 대표자와 대표이사를 찾아서 연락을 했을 때 조금 고민하는 이제 어떤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두세 번씩 하면서 그 합의 종용을 좀 했었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결론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법률 관계를 하고 어쨌든 해본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끝까지 신념을 갖고 지켜내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법률 관계에서는 좀 마지막 승자가 되더라. 그래서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사를 하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확인하고 수소문하고 한 명이라도 증인을 확보하고 증거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소하고 이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법률 관계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상당히 먼저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속담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도 열심히 배우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동법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상당히 깊이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법을 공부하고 노동법을 알려고 그러면 좀 안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던 시각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내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동법을 좀 관심을 갖고 항상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로관계라는 거 보면 진짜 우리 식구들이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다라고 하면 못해도 2명 이상은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2명에서 3명은 결국 직장생활의 기본은 노동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끊임없이 노동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전 하기를 권장합니다. 네, 오늘 퇴직금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사안이 있다면 또 그러한 내용을 준비해서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동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노후법인에서 한길평생교육원이라고 인사실무 초급자 양성과정도 있으니까, 고용노동부 인가 전문직업교육기관이라서 거의 80% 이상은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 자부담이 15%나 10%, 많아야 20%,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법 인사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많은 같은 공부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